3. 이원정부제. 1. 이원정부제의 특징. 이원정부제는 준대통령제 또는 제한의회제라고도 하며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정치구조이다. 이러한 형태의 정부는 두 시스템의 장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약점을 완화하여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정의 특성 중 일부입니다. 이원정부제의 특징. 1. 행정권의 분할. 집행기능 공유 이중 정부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 권한을 나눕니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보다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총리는 일상적인 국내 거버넌스와 정책 시행을 관리합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균형. 대통령은 전쟁이나 국가, 위기 등 긴급 상황에서 완전한 행정권을 부여받아 중요한 시기에 정부의 대응력과 의사결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의 선거 독립. 직접 선거.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부 수반이 입법부에 의해 선출되는 의회 제도와 달리 뚜렷한 민주적 정당성과 입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부여합니다. 3. 책임 및 의회 감독. 내각의 의회 책임. 대통령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정부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계속 반응할 수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 대통령은 총리를 지명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총리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 투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정 조건 하에서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4. 운영 유연성. 상황에 민감한 운영. 시스템 운영은 국가마다 현지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을 통해 시스템은 다양한 국가의 요구와 상황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5. 역사적 예. 바이마르 헌법 하에 독일은 의회 구조와 강력한 대통령 요소를 결합한 시스템을 갖춘 역사적 사례입니다. 대통령은 총리 수상 임명, 국회 해산권 등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3. 이원 정부의 유형. 대통령의 직접적인 정당성과 의회의 책임성을 결합한 이중 정부 체제는 거버넌스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와 관련된 신속한 의사결정 및 강력한 리더십과 의회 시스템의 민주적 대응 및 감독 특성을 결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구조는 안정성과 거버넌스를 위해 서로 다른 권력과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치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중 정부 체제, 즉 준집권제에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총리, 의회 간의 권한 분배는 상당히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운영과 정치적 책임에 있어 서로 다른 역학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된 이중 정부 시스템의 세 가지 독특한 형태입니다. 1. 의회 대통령 혼합. 1961년 터키 헌법, 그리스 헌법 특성. 혼합된 권한. 이 시스템은 대통령 요소를 기본적으로 의회 체계에 통합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특히 국가 비상시에는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내각 구성 및 책임. 내각은 국회의 다수당이나 연정에 의해 구성되며 국회의 책임을 지는 주요 행정권을 보유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동시성. 국회의원은 잠재적으로 총리직을 포함하여 내각 내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역할을 혼합하는 직책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통령 기능을 갖춘 의회 지배. 오스트리아, 핀란드 특성. 선거 방식.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거나 강력한 민주적 권한을 제공하는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됩니다. 임명 권한.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의 영향력과 의회 감독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감독 대통령은 내각이 수행하는 행정 기능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지만 행정 권한은 대통령과 내각에 대략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긴급 권한 대통령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특정 권한을 가지며 중요한 시기에 그 역할을 강화합니다. 3. 의회적 성격을 지닌 대통령제 프랑스. 특성. 직접 선거 대통령은 직접 선출되어 개인의 강력한 권한과 권한을 강화합니다. 총리 임명 국무총리는 국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므로 내각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조됩니다. 내각 책임 내각은 주로 대통령이 지휘하지만 다른 체제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국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집니다. 해산 및 국민투표 권한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입법 과정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이러한 각 시스템은 이를 채택한 국가의 특정 정치적, 역사적 맥락에 맞춰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한 균형을 맞추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적인 거버넌스와 위기, 상황 모두에서 정부가 얼마나 반응적이고 안정적이며 효과적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이원 정부제의 장점. 준대통령제라고도 알려진 이중 행정체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하여 각 체제의 장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모델의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 점검으로 균형 잡힌 효율성과 안정성. 대통령의 효율성 유지 이중행 정부제는 대통령의 역할을 유지함으로써 국가 원수가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제와 관련된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독재주의 방지 동시에 시스템의 의회 요소를 통해 대통령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대통령이 독재자가 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입법부의 책임을 지는 총리와 내각은 대통령의 권한의 균형을 제공하여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권력 집중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2. 중재 및 갈등 해결. 대통령 조정 이중행 정체제에서는 대통령이 내각과 국회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발생할 수 있는 교착 상태나 충돌을 해결하여 보다 원활한 거버넌스를 보장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효율적인 위기관리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특징을 빌려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가의 이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치 발전 의회 틀 내에서 다양한 정당 간의 협력과 연합 구축을 필요로 하여 보다 협력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정당 정치를 장려합니다. 3. 마찰 감소 및 반응성 향상. 부서 간 조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각 중복과 갈등을 방지하는 명확하고 정의된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첩성을 위한 비상 권한 비상 상황에서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능력은 국가가 일반적으로 대통령 체제에서 볼 수 있는 민첩성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이중 기능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중 행정 시스템은 안정성과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위해 서로 다른 권력과 이해관계의 균형이 중요한 정치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특히 유리합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의회 시스템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결합함으로써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보다 균형 잡히고 적응 가능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이원집 정부제의 단점. 이중 정부 체제, 즉 준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요소를 혼합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가져오지만 뚜렷한 단점도 따릅니다. 이러한 과제는 거버넌스를 복잡하게 만들고 정치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전의 복잡성과 모호함, 불분명한 역할 대통령과 총리의 행정권 분담으로 인해 혼란과 책임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함은 특정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어 잠재적으로 거버넌스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권력 투쟁 위험 법률이나 관행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이 충돌하여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는 권력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 권력 갈등. 두 권력 중심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하는 이중 체제의 본질적인 설계는 특히 대통령과 총리가 반대 정당이나 파벌 출신인 경우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의제에도 불구하고 공존할 수밖에 없는 동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비효율적인 통치로 이어진다. 빈번한 정부 변경 시스템의 의외적 측면은 의회의 불안정이나 불신임 투표로 인해 정부의 빈번한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연속성과 정책 구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의회와의 복잡한 관계. 의회 교착 상태. 총리와 내각은 입법부의 신뢰에 의존하기 때문에 교착 상태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특히 의회가 고도로 분할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우선권 비상 권한이나 법령을 통해 의회를 해산하거나 의회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입법 권한을 약화시켜 잠재적으로 긴장이나 헌법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위기관리의 비효율성. 비상 대응에 모호한 경계. 대통령은 긴급 상황에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총리 및 내각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는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5. 대중 이해 및 참여의 복잡성 증가. 대중의 인식 및 참여 이중 구조는 대중이 이해하기 복잡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참여와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유권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정치 과정에 대한 무관심이나 환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중 정부 시스템은 대통령의 결단력과 의회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내부 갈등, 권력 분배의 모호함, 통치의 잠재적인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그 효율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최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면 이러한 요소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6. 프랑스 제후공화국 통치체제의 특성. 프랑스 제후공화국의 거버넌스 시스템은 행정부의 안정성과 힘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도입함으로써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거버넌스 시스템의 몇 가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화된 대통령 권한. 대통령 직접 선거.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권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 변화는 이전 공화국의 만성적 불안정과 행정적 약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대통령 임명. 제5공화국 대통령은 정부를 이끄는 총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권한은 상당한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집중시켜 총리가 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체제와 차별화된다. 2. 의회 영향. 영국 체제 감탄. 대통령직 강화에도 불구하고 제5공화국 헌법은 영국 의회 체제의 특정 측면도 반영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 특히 정부의 입법 절차와 의회 책임에서 나타납니다. 균형 있는 행정부 입법 관계. 이 시스템은 강력한 대통령 권한과 상당한 입법 권한 및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의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49조 사망 독특한 특징. 정부 안정성 도구. 프랑스 헌법 제49조 사망에 따르면 단순히 법안 통과를 신임 투표에 연결함으로써 정부가 투표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불신임 동의가 절대 다수기권 제외로 통과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도구는 다양한 정부에서 완전한 의회 토론 및 투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어 입법 효율성을 보장하지만 때로는 철저한 입법 조사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불신임 투표 메커니즘은 하원 의원의 최소 10분의 1이 발의해야 하며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이 승인해야 합니다. 회원. 이렇게 높은 기준점은 정부를 해산하기 어렵게 만들어 행정부의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4. 시스템적 위기에 대한 대응. 헌법 설계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은 제4공화국의 정치적 위기, 특히 알제리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 디자인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강력한 행정부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반영합니다. 전반적으로 프랑스 제5공화국의 통치 시스템은 의회 감독을 통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이고 강력한 행정부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초기 프랑스 공화국을 괴롭혔던 정치적 마비를 방지하는 동시에 민주적 절차와 제도적 감독을 통해 행정권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7. 한국에서의 이원집 정제에 대한 논의. 1. 이원 정부제에 대한 불호의 문제를 떠나 이원집 정제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하고 한국적 입헌주의적 정립을 위하여 현행 헌법상 이원집 정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분권형 대통령제로서의 개헌을 주장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3. 이원 정부제의 타 정부 형태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강조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의원 내각제는 이상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정당의 제도화와 성숙한 정당 정치가 결여된 조건 하에서는 성공하기가 어렵고 대통령제는 정당 정치의 발전이나 의회주의의 신장에는 불리한 제도라고 진단한다. 사실제 현행 헌법하에서의 이원집 정제적 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 입장은 헌법상 국무총리 해임권을 국회의 정부 불신 임권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면서 현행 헌법상 5년 단임의 대통령과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선거가 교차적으로 실시되는 형국에서 대통령, 총리, 의회 다수파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헌정실제가 구현될 수 있다고 본다. 8.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순수 의원내각제는 상호 간에 의존하는 체제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내각제하에서는 일당이 지배하는 내각이나 연립내각을 성립시키고 지속하는 1. 의회에서의 교착 상태를 극소화하는 1. 행정부가 헌법을 훼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들이 만들어지며 이에 따라 정치권은 쿠데타를 지지하는 일을 억제하게 된다. 순수 대통령제는 상호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체제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대통령제하에서는 소수당이 지배하는 정권의 성립이 흔하게 일어나며 연립정부가 계속해서 집권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또한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일이 흔히 일어나며 행정부가 헌법을 훼손하게 만드는 일련의 요인들과 규칙들이 만들어지며 또한 정치권이 주기적으로 군부 쿠데타를 초래하게 된다. 대통령과 의회는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두 기구는 정해진 임기 동안 재임한다. 이러한 독립성은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 정치적 교착 상태를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내각제 민주정치 하에서는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경우가 연구 대상 기간의 83%에 달하였다. 나머지 17%의 경우에도 집권 내각은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정당들 사이에 연합을 형성하였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거나 정당연합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정권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각제가 가지고 있는 안전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인기가 없고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불신임 투표를 통하거나 또는 연립정부에서 중요 정당이 탈퇴함으로써 정권을 붕괴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통령제에는 정권의 교착 상태를 초래하게 되고 민주정치의 붕괴를 가져오게 만드는 체제상의 요인이 존재한다. 대통령과 의회는 각기 정해진 임기가 있고 또 대통령제에서는 반수 이상의 경우에 의회가 야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하면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긴급 명령을 통해 통치하는 경우가 흔하다. 9. 질문 1.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민주주의 성취나 경제적 업적 달성에 어떠한 제도적 차이점을 가져오는가? 1. 가장 종합적인 경험적 연구 결과는 버나드, 노드스트롬, 리녹이 있다. 왜냐하면 자료가 가능한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기간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민주주의의 지속성 여부나 경제 발전 여부와 어떠한 상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이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적 관계라는 것을 중시해서 다수적 성격으로 구분하였으며,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된 독립적 관계라는 것을 중시하여 다원적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덧붙여서 정당 체계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정치 체계를 모두 5개의 성격으로 분류하였다. 다수제 사회 일당 우위제이면서 의원 내각제인 사회, 준-다수제 사회양 당제이면서 의원 내각제, 준-다원적 사회원건다 당제이면서 대통령제, 다원적 사회분국적 다당제이면서 대통령제, 그 밖의 조합들은 혼합적 사회다 당제이면서 의원 내각제 또는 일당 제양 당제이면서 대통령제로 구분하였다. 3. 다수제 사회 즉 의원 내각제로 대표되는 에선 보다 편협하게 형성된 사회적 지지 기반을 대변하는 의회의 다수 세력 즉 집권 세력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어 경제 성장에 따른 이익을 의회의 다수 세력, 지지자들에게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4. 다원적 사회 즉 대통령제로 대표되는 에선 보다 여러 집단들에게 경제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골고루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선 보다 많은 유권자들을 포괄적으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대통령제라고 보고 있다. 네, 마크롱군요. 시진핑 주석과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 보였는데요. 그러면은 프랑스는 중국 쪽으로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했었죠. 시진핑 주석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고, 그 여러 가지로 프랑스 입장에서는 성과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했었던 인터뷰가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큰 논란을 낳았어요. 프랑스는 미국의 속국 혹은 추종자가 아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급변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럽이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그 당시에 대만의 차잉원 총통이 미국의 하원 의장인 케빈 메카시 의장과 만나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계속 대만 해협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에어버스도 100여 대 이상 팔아헤치웠고 아이돌 같은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업이 됐던 걸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 보도가 나왔던 것은 일단 미국의 폴리티코라는 언론 매체, 그리고 프랑스의 레제코라는 매체입니다. 폴리티코가 이걸 보도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넣었어요.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런 경우 인터뷰의 조건으로 기사가 나가기 전에 사전 검수를 요청을 한다. 폴리티코는 그 요청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보도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실제로 훨씬 더 세고 또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뭔가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는가? 사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외국에서 알고 지냈었던 친구들, 또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 기자한테까지 한번 물어봤어요. 마크롱은 왜 그러는 거냐? 대체로 돌아온 대답은 이런 겁니다. 그냥 프랑스가 프랑스 한 거다. 사실은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는 원래 늘 그랬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가장 반색을 한 국가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는 11일 사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드골 대통령처럼 굉장히 현명하고 훌륭하다. 드골의 전략적 자율성 때문에 프랑스가 중국과 수교를 할 수 있었고 나토에서도 탈퇴를 했고 멋진 힘 있는 강력한 국가로 남을 수 있었다라고 칭찬을 있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기사가 있어요.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마크롱은 드골병에 걸렸다. 한쪽에서는 드골의 리더십을 빗대어서 칭찬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선 드골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드골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프랑스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드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프랑스의 대통령이기도 했었고요. 1차 세계대전 때부터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을 했었죠.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자유 프랑스를 이끌면서 나치에 항전을 했었던 인물이죠. 여러분들 프랑스로 들어가시는 국제공항의 이름이 샤를 드골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자신들의 공항에 이 드골의 이름을 붙일 만큼 드골 대통령은 많은 프랑스인들에게 상당히 자랑스러운 인물이죠. 잠깐 역사 얘기를 해볼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프랑스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도 프랑스의 육군이 유럽에선 상당히 센 편인데 얼마간은 버텨주겠지라고 영국의 처칠 수상은 기대를 했었는데 6주 만에 나치에 항복을 하고 파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괴뢰 정부인 비시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었던 드골은 이 항복 결정에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결국 영국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사실상 프랑스 안에서는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망명 정부인 자유 프랑스를 설립을 하게 되죠. 이 드골의 자유 프랑스가 주로 활동을 했던 곳은 프랑스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전 프랑스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을 거점으로 해서 나치 정부에 항거를 하고 그리고 전승을 거두기도 했었죠. 결국 전쟁은 나치의 패망 그리고 히틀러의 자살로 끝이 났죠. 그리고 이때부터 드골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는 6주 만에 파리를 낼름 갖다 바쳐놓고서는 같이 함께 승전국으로서 대우를 받으려는 드골이나 프랑스가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피는 우리가 다 흘렸는데 쟤네는 뭔데 저렇게 당당해? 라는 거였죠. 기본적으로 연합군의 승리는 미국의 무기 갈아넣기, 그리고 소련 군들의 희생, 영국이 공습을 버텨가면서 뚝심 있게 지켜낸 결과였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드골이 성격이라도 좀 좋으면 모르겠는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금 오만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드골이나 자유 프랑스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입만 하고 시전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프랑스군이 자유 프랑스에 전향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고요. 나름의 전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드골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6주 만에 항복해버린 엘랑이에요 라고 가만히 있으면 미국과 영국의 앵글로색슨 브라더스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될 것 같고 강대국 프랑스의 위상은 점점점 떨어지고 2등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분명히 작용을 했었던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난 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패권국이 됩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이 시스템이 프랑스한테는 약간은 생경한 시스템이기도 했죠. 특히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유주의 세력에서 왠지 프랑스는 소외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게 되면서 드골은 사사건건 미국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프랑스는 나토 군사기구를 탈퇴를 하고 자체 핵 개발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바로 유혹 중심에도 드골이 있었고요. 이렇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과는 결을 달리하는 프랑스만의 외교 방식을 두고 골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고드는 발톱, 냄새나는 발톱, 부끄러지는 발톱. 이거 한 방울이면 해결 완료. 이런 드골의 생각은 단순히 프랑스를 넘어서 유럽에도 확산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드골은 순수 유럽 국가들끼리 협력을 하고 안보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서양 동맹, 즉 미국이 이끄는 안보 체계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미국의 패권이 유럽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니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프랑스의 대통령들은 이런 골리즘을 유지를 해왔었고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프랑스가 드골 대통령 당시에 나토 군사기구에서 탈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나토의 통합 군사기구로 복귀를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2009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었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르코지는 왜 나토로 돌아왔었나? 골리즘을 포기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요. 사실 공산주의 블록이 무너지고 그리고 냉전이 끝나면서 프랑스 측에서는 이제 미국의 패권이 유럽에서 사라지고 유럽 국가들끼리 뭔가 안보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고슬라비아 내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하면서 오히려 나토의 힘이 커지고 확장이 됐었죠. 그래서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이러다가는 프랑스만 빼고 전 유럽이 나토에 가입하는 일이 생길 것도 같고 프랑스의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목소리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프랑스만 혼자 아싸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서 아예 프랑스가 나토에 들어가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목소리를 내고 나토를 이끌어가는 유럽 국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유럽의 안보 노선은 조금 다른 결을 두 가지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를 두고 대서양주의, 또 다른 한 가지는 유러피아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에서 대충 아시겠지만 이 대서양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주축이 되는 유럽 국가는 영국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 같은 국가들도 미국이 그래도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근 들어서는 동유럽 국가들이 미국이 중심이 되는 유럽 안보 체제를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반대로 유럽주의 같은 경우는 순수 유럽 국가들끼리 이 안보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프랑스가 여기서 선두주자고요. 독일도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유럽에서 좀 크고 그리고 파워가 있는 국가들이 유럽주의를 선호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롱 대통령, 시라크 대통령, 사르코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두 골리즘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유가 러시아, 중국, 그리고 경우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유럽군이 필요하다. 뭐 지금 말이랑 그게 다를 것도 없죠. 자, 그러면 각 국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미국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그리고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매우 격분하거나 그리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리투아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이라든지 폴란드 같은 국가들에서 강력하게 이 마크롱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있죠. 폴란드의 모라비에츠키 총리 같은 경우는 그저 중국의 물건을 조금 더 팔아서 이득을 보려는 근시안적인 행보 때문에 우리가 더 의존적이 되어버리는 역사적인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만이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는 것이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손에 떨어지게 되면 바로 그 다음날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사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동유럽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에 가장 전선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것에서 프랑스 니네가 우리 지켜줄 거냐?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발언이 더 역효과만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유럽의 인민당 대표인 만프레드 베버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크롱의 발언이 EU를 약화시켰다. 이제 동유럽 국가들은 파리나 베를린이 아니라 미국과 더 안보 협력을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임명을 요구한 한 동유럽의 외교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마크롱이 마크로닝 했다. 마크롱에다가 ing 현재 진행형을 붙인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별 성과물도 없이 헛소리를 하는 것을 마크로닝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 정부에서는 이를 좀 진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신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격렬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만일 마크롱 대통령의 말이 유럽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미국도 우리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유럽 알아서 해결하세요. 사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각국이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줬는가 이걸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예상하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미국이 가장 많은 액수의 지원을 하고 또 무기를 공여를 해줬습니다. 그냥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압도적이고요. 그 절반 정도를 유럽 연합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사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뭐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푸틴 대통령하고 협상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달래도 보고 설득도 하고 이번에 중국에 가서도 시진핑 주석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자라는 굉장히 결기 어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프랑스는 그럼 과연 우크라이나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그런 목소리를 내기에는 조금 민망한 수준입니다. 독일이나 영국은 물론이고요.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심지어 폴란드, 노르웨이보다도 적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 아까 마크로닝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는 아마 앞으로 계속 이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의 한 평론가는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부터 그랬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프랑스의 외교 정책 방향이 워낙에 그랬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국가에서 나오는 민심을 본다면 프랑스가 유럽 국가들을 통합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국가가 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